도적에게 설득당한 갑부 양반. 영남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대대로 부자여서 100만 냥이 넘는 막대한 재산이 있었다. 그 고을은 삼면이 모두 석벽으로 둘러싸였고 고을 앞 동문 밖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주변에 거느린 후짓집이 200여 호나 되었다. 이 사람은 비록 100만 금의 재산을 가졌지만 여러 대 동안 그 고을에만 살았고 사돈과 인척도 모두 향반이어서 애당초 서울에는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래서 세도 있는 가문과 인연을 맺고 싶었지만 길이 없었다. 마침 그때 이웃 고을 울산 수령의 초상이 나서 그 생질인 박교리라는 이가 와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했다. 이날 강 건너 모래밭에서 준마와 건장한 하인을 거느린 행차가 배를 불러 강을 건넜다. 이들은 배에서 내려 무태 오르더니 쏜살같이 움직여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그 양반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마침내 말에서 내려 마루에 오르자 주인이 의관을 정지하고 마주한 뒤 물었다. 조남이 어찌 되시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손님이 대답했다. 나는 울산 부사의 생질입니다. 부사께서 상을 당하셔서 모래가 발인인데 숙소를 찾아보니 여기만한 곳이 없군요. 하인들의 집 두세 채를 빌려주셔서 상례를 치르는 일행이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오래전부터 세도가와 관계를 맺어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을 교분을 쌓고 싶었는데 지금이 이 좋은 기회를 만나 재력도 쓰지 않게 되었으니 어찌 바라던 바가 아니었겠는가. 마침내 흔쾌히 허락했다. 손님은 거듭 감사하고 날짜를 약속한 뒤 작별하고 떠났다. 약속한 날이 되자 주인은 우두머리 하인에게 분부해서 큰 집 서너 채를 비워 청소하고 창호도 새로 도배하고 상여꾼이 머물 곳과 양반의 사처며 병풍과 휘장이며 접대할 음식을 모두 준비하게 한 뒤 아들 조카와 함께 의관을 정지하고 박교리 일행을 기다렸다. 초저녁에 과연 상여 행렬이 들어오는데 방상씨가 앞장을 섰다. 상여를 따르는 행렬의 태반은 이웃 고래 수령들이었고 가명과 병영에서 상여 행렬을 호위하기 위해 나온 비장들이 사립과 푸른 천릭 차림에 백마를 타고 좌우로 나뉘어 섰으며 장정들이 에워싸 호위하고 안장을 얹은 말이 빽빽히 늘어서서 강가 20리를 가득 메웠다. 10여 척의 큰 배에는 굵은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어서 일행이 강 앞에 이르자 즉시 강을 건넜고 발인 장소에 상여가 멈추자마자 곡하는 소리가 땅을 울렸다. 이윽고 박교리라는 이가 종자 5~6명을 데리고 와서 주인에게 정중히 읍하고 말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장례를 치르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다. 큰 호의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요? 주인이 답했다. 힘들 것도 없는 일인데 무슨 수고할 게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안채에서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생원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인이 들어가니 안주인이 발을 구르며 말했다. 아유, 큰일 났어요. 지금 하인들의 말을 들으니 상여라고 했던 곳에 애당초 관이 들어있지 않고 무기가 가득 들었답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합니까? 주인은 번뜩 깨닫는 바 있었지만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참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침내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켜두고 바깥으로 나왔다. 손님이 물었다. 주인장의 얼굴을 보니 근심스럽고 두려운 기색이 가득하군요. 혹시 무슨 우환이 있습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팠는데
다행히도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손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주인장은 도량이 좁으시군요. 지금 우리가 가져가려는 건 옮기기 쉬운 가벼운 재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토지며 하인과 가축이며 집이며 곡식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지금 잃는 재물이 비록 적지 않다 하겠지만 몇 년 안에 다시 가득해질 텐데 깊이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재물은 천하의 공기입니다. 쌓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쓰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으면 또한 취하는 자가 있는 법입니다. 주인장 같은 분이 재물을 쌓고 지키는 자라면 나 같은 사람은 재물을 쓰고 취하는 자라 하겠지요. 생장과 소멸이 반복되고 가득 차고 텅 비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천지조화에 변하지 않는 이치이고 주인장 역시 천지조화 중에 잠시 깃들어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구만 어찌 생장하기만 하고 소멸하지 않으며 가득하기만 하여 텅 비지 않으려 하십니까? 일이 일찌감치 드러났으니 야밤에 소란을 일으켜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이르러서야 되겠습니까? 주인장이 먼저 안채로 들어가 부녀들을 한 방에 모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손님이 지휘하는 대로 시행하고 나와서 말했다. 분부대로 했습니다. 손님이 또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장이 평생토록 유독 끔찍이 아끼던 물건이 있을 테지요. 어서 말씀하셔서 다른 재물과 함께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인은 700냥을 주고 새로 산 청녀라고 말했다. 어느새 고을 수령과 비장, 상인, 복인, 행자, 곡비, 상역군 마부가 모두 소매 좁은 군복으로 갈아입고는 무기를 들고 바깥의 마당에 늘어섰다. 몇천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들 하나하나 모두 건장하고 용력이 있었다. 손님이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안치로 들어가 모든 방에 있는 물건 중 은하는 물론 의복, 그릇, 가발, 팔찌, 진주, 옥, 비단을 모두 가져나와라. 다만 부녀들이 모여있는 방에는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적분하지 말라. 재물이 비록 소중하지만 명분이 지엄하니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군율로 처벌할 것이다. 덧붙여 청년은 취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손님은 또 주인에게 말했다. 우리를 인도해서 어수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마침내 무리들을 인도에 들어갔다. 우선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 나머지 큰 며느리방, 둘째 며느리방, 막내 며느리방, 손자 며느리방, 소실방, 재수방, 서부방, 큰 딸방, 작은 딸방, 긴 새방, 짧은 새방, 큰 벽장, 작은 벽장, 동쪽 다락, 서쪽 다락, 앞 창고, 뒤 창고까지 들어가서 그 속의 물건을 일일이 찾아내 바깥들에 쌓았다. 또 바깥채로 나와서 큰 사랑, 중사랑, 아랫사랑, 뒷사랑, 가운데 별당, 뒷별당에 있는 물건을 남김없이 다 꺼냈다. 무려 억만금에 달하는 재물을 튼튼한 말 300필에 싣더니 일시에 날듯이 달려 강을 건넜다. 두목은 남아서 주인과 마주 앉아 인생사 세옹지마라며 위로하고 도주공이 재물을 모았다 흩은 일에 빗대어 이야기한 뒤 정중히 읍하고 작별하며 말했다. 나 같은 손님은 한번 본 것만 해도 지극한 불행이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군요. 다만 주인장께서 이치를 통달하고 마음에 순응하시어 건강하고 다복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서울 양반과 사귀려는 마음은 부디 다시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른바 박교리라는 자가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두목은 말에 올라 주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물건을 잃은 사람들이 을의 뒤를 추적하는 일을 벌이곤 하는데
그래봤자 이익될 거 하나 없습니다. 부디 주인장께선 세상 사람들의 속습을 따르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3 신신당부하자 주인이 말했다. 예, 제가 어찌 감히 그러하겠습니까? 마침내 강을 건너가 날듯이 말을 달려 떠나니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수백 명의 하인들이 다 모여 서로 위로하고 혀를 차며 분통을 터뜨렸다. 과연 도적을 추격하자는 의견이 나와 한참 상의하더니 주인에게 앞다투어 와서 말했다. 저들은 필시 해적무리일 테니 육지로 갔을 리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 해문까지가 몇 리이고 아무 해구까지가 몇 리이니 급히 뒤쫓으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600여 명이 좌우로 대열을 나눠서 가면 아무 포구 바닷가까지 손살같이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구에도 큰 말이 있고 포구 옆에도 큰 말이 있으니 저들 무리가 수천 명이라 한들 어찌 우리가 패하여 돌아올 리 있겠습니까? 주인은 하인들의 추적을 극구 금지했다. 그러자 우두머리 하인과 책임을 맡은 하인 10여 명이 다시 앞다투어 나와 아뢰었다. 도적 두목이 뒤쫓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은 오직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쇠네들 600명 장정이 공공연히 억만금 재산을 잃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것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뒤쫓는 일이라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포구가 멀지 않고 포구 부근의 마을이 매우 크니 일단 도적을 뒤쫓으면 못 잡을 리 없고 만에 하나 못 잡는다 손쳐도 도적에게 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생원님께서는 쇠네들이 이 일을 처리하도록 일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론이 벌떼처럼 일어나자 주인도 금지할 수 없었다. 그때 문득 집 뒤의 솔숲 대숲에서 갑자기 1천여 명의 사내가 함성을 지르며 나와 바깥의 뜰에 모여들었다. 이들이 발길질을 하고 떠밀고 발로 밟고 주먹질을 하고 상투를 휘어잡고 머리를 치자 순식간에 600명의 하인이 흙으로 빚어놓은 개나 닭처럼 부서지고 썩은 병아리나 죽은 쥐새끼처럼 나뒹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기세와 천둥 번개가 번뜩이는 속도로 순식간에 소탕하고 일시에 강을 건너니 또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1000명 가까운 하인들을 살펴보니 모두가 땅에 쓰러져 있는데 눈이 뽑힌 자, 팔이 부러진 자, 코피를 흘린 자, 머리가 터진 자, 갈비뼈가 부러진 자, 이가 부러진 자, 귀가 떨어져 나간 자, 뺨이 퉁퉁 부은 자, 머리가 깨진 자, 다리를 절룩이는 자, 뼈가 어긋난 자, 살까지 찢어진 자, 숨을 헐떡이는 자, 숨이 막힌 자, 넋이 빠져 멍하니 한 곳만 보는 자,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자,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다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죽은 사람도 하나 없었다. 이튿날 놀랐던 마음을 수습한 뒤 잃어버린 물건을 두루 조사해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었고 마구간에 청녀마저 없었다. 그 이튿날 새벽에 문득 나귀 울음소리가 건너편 강가에서 들려오는데 소리가 매우 귀에 익었다. 주인이 깜짝 놀라 급히 하인을 시켜 나가보게 하니 바로 잃어버린 청녀가 은으로 만든 안장에 푸른 끈 고삐를 달고 강둑에 홀로 우뚝 서 있는 것이었다. 안장 앞에는 커다란 망태기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가 담겨 말의 왼편에 걸려 있었고 또 고삐 오른쪽에는 편지 한 통이 매달려 있었는데 겉봉에 강병리에서 보시해 주신 분께 월출도에서 안보 편지를 보냄 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일전에 2차례 급히 만나 오랫동안 일구신 살림을 내주셨거늘 몹시 황망하여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행동에 잘못이 없었는지 선생께서 예기치 않은 우환으로 더 잃으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을 잃으신 것은 선생의 넓은 도량으로 짐작건대 개의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작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어 끝내 하인들의 몸이 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일은 선생께서 자초한 것이니 누구를 허물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선생께서 주신 300발이 가벼운 보물을 옮겨 섬에서 1년 동안 지낼 양식으로 삼게 된 점 마음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의 청년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말 안장에 매단 것은 바로 명령을 어긴 자입니다. 살펴보아 주시겠습니까? 인사를 다 갖추지 못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도적 암흑에 올림. 주인은 편지를 보자 재물을 잃어버려 생겼던 울분이 눈 녹듯 사라졌고 가슴 속에 조금의 유감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누군가 위로라도 하려 하면 도둑 맞았다고 답하지 않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세에 호골 나마를 보았거늘 가까운 곳에 살아도 다시 만날 길이 없어 늘 그리워하며 서글퍼한다오.